야, 7시 반에 공개된 사람들 너무 어떻게 알아? 자, 저 이소연 양 좀 깨워주시고 32쪽 가야겠다. 자, 32쪽에 봤더니 염상섭의 3대가 실렸네. 요 놈은 EBS에 실렸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는 EBS에 어디 실렸다. 금방 외웠는데 305쪽이네. 자, 실전 1회 305쪽에 실렸습니다. 뭐였냐면 염상섭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뭐야? 3대였군요. 3대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1920, 30년대의 사실주의적 소설이었습니다. 요 놈은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실주의 소설입니다. 사실주의 소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20, 3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EBS에 초점을 둔 게 뭐냐면, 자, 1920, 30년대 30년대의 사회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EBS에서는요. 1920, 30년대는요. 구시대의 가치가 있습니다. 구시대의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유교적인 봉건주의 뭐 이런 거 중요시하는 거 있잖아. 요게 있고요. 구시대 가치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요거. 그 다음에 뭐냐면 자본주의적 가치가 같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가치를 또 중요시하네요. 그러면 구시대의 가치라는 건 염상섭의 3대에서 뭐냐면 어떤 가족윤리와 그 다음 전통적인 가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가족윤리라고 한다면 뭐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검사를 받고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출발한다든가 가부장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고 족보를 중요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하는 말이 뭐냐, 가족윤리와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단적으로 바로 사당을 중요시합니다. 조상을 모시는 사당을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뭘 중요시한다? 족보, 사당, 족보 이런 것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가치에 해당되는 게 뭐 있냐면 물질 만능주의. 이때 이제 자본주의가 막 들어와서 돈이면 다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를 단적으로 보내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인 조의관이 손자인 조덕기에게 뭘 주려고 하냐면 바로 열쇠를 주려고 합니다. 열쇠라는 건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죠? 요것은 바로 준다는 건 돈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준다는 건 경제권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돈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시대의 가치와 자본주의적 가치가 합쳐지다 보니까 가치관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 개가 막 짬뽕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가족윤리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을 중시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요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상훈이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위선적인 모습에. 그러면 상훈이는 어떠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교육 사업을 합니다. 교육 사업을 한다는 등 뭐 이런 것들, 자선업을 한다든가 또는 뭐냐면 종교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거든요. 하지만 이면적 안쪽에는 뭐가 있냐, 속이라고 할까? 겉과 속이라고 했으니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얘는 뭘 제일 중요시하냐면 돈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속을 중시합니다. 입속을 중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하나 더, 구시대의 가치, 우리 EBS에 나온 저 305쪽에 나온 지점에서 가족윤리와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 뭐냐면 요게 요런 것도 해당됩니다. 덕기가 할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의 아빠 조상훈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유서를 조작합니다. 조작해서 경찰에 걸려요.
붙잡혀 오거든요. 그래서 포송줄 꽁꽁 매서 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빠죠. 아빠가 포송줄에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거짓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유언장 네가 전해준 거 맞아? 내가 전해준 거 맞아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어떤 거야? 어떤 가족윤리나 전통적 윤리를 가치에 대한 지향 때문이 아닐까. 즉 여기에 덕기가 상훈에게 어떤 유서 조작을 감쌉니다. 감싸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경찰이 왔는데 어떻게 했어? 확인 맞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아비가 내 눈앞에서 잡혀가는 뭐 이런 것들을 막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물질 만능주의에는 뭐냐면 여기에는 우리 제시문에서 뭐냐면 수원댁은 누구냐면 조이간 할아버지의 첩입니다. 첩인데 얘가 왜 이 할아버지와 결혼을 했냐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죠? 그럼 얘가 뭘 찾으겠어? 할아버지가 죽으면 뭐 달라고 하겠어? 뭐 하겠어? 아니 돈 달라고 하겠죠. 수원집이 그다음에 조이간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거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신의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랑 결혼을 했으니까 너 죽으면 나에게 정확히 몫이 얼마 떨어져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냐. 너 죽으면 집안 사람들이 나 싫어할 거고 그럼 나는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죽기 전에 나의 몫을 정해줘라. 얘한테 얼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 자, 그러면 요거는 전체 EBS에서 초점을 봤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고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다 썼냐?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보자. 자,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넓게 누구부터 정리할까? 조의관부터 해보자. 조의관입니다. 조의관은 바로 1세대겠죠? 그죠? 3대에 걸쳐서 나온다 했으니까 1세대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조선 말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90년대 정도 시작 90년대 후반 1800년대 후반. 자, 그 다음에 얘는 되게 유교적인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중시한다고 그랬어? 족보 같은 걸 되게 중시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교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부장적인 생각을 합니다. 가부장적 그런 의식. 이런 것이 당연히 많습니다. 당연히 많고요. 그 다음에 돈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제2대가 바로 뭐냐면 조상훈입니다. 조상훈이 제2대, 2세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조상훈은 개화기의 사람입니다. 개화기. 그러니까 조선 말기라면 얘는 개화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유학파 출신이야. 그래서 얘는 밖에 나가서 뭘 배우냐면 기독교,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빠가 유교적인 모습이라면 얘는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아빠는 제사 지내는 걸 되게 중요시 하잖아. 유교니까. 얘는 오히려 어떻게 해서 누구를 숭배하거나 이런 걸 또 싫어하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걸 안 해요. 둘이 티격태격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기독교적이고 장로니까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지만 얘는 위선적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교육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야? 돈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교육 사업을 하지만 무엇을 중시하냐면 돈을 중시해요. 그래서 조이간도 첩이 많지만 조상훈도 첩이 좀 돼요. 심지어 조상훈은 아들 조덕기의 여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 사람 친구를 첩으로 데려와요. 첩으로 데려와서 살았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 사업 한다고 해서 얘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내가 너 공부시켜줄게 하고 데려가서 첩으로 맞아버려요. 뭐 이상한 놈이죠. 자, 얘네 둘은요, 저는 티격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 둘은 뭐 때문에 싸우냐면 늘 불신하고 믿지도 않아. 서로 간에 불신과 서로 증오합니다. 그럼 뭔데? 돈입니다. 돈.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그러면 가치관은 뭐냐면 돈의 쓰임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거야. 돈의 쓰임의 조이관 같은 거는 족보를 만들거나 이런 거 유교적 사업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얘는 아니다. 교육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돈의 쓰임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좀 보입니다. 그러면 제3세대는 누구냐?
조덕기입니다. 조덕기는 3세대입니다. 3세대가 조덕기고요. 얘가 조선 말기, 얘가 개화기라면 얘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되게 뭐 유교, 기독교 이게 아니라 그냥 중도적입니다. 애매해요. 좋게 말하면 중도지 그냥 우유부단한 놈입니다. 그죠? 얘는 그냥 우유부단해. 우유부단합니다. 부단한 놈입니다. 하지만 조의관은 아들은 불신과 중노를 하지만 오히려 여기 제 손자인 조덕기에게 뭐 하냐면 신뢰하고 있습니다. 얘를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재산 상속권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상속권을 승계시키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열쇠를 너에게 넘기겠다는 말이 재산 상속권을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인물들도 탐색해 볼게요. 요게 지금 제 3대고 핵심입니다. 여기 조상우는 조덕기에게 조의관이 열쇠를 넘겨서 재산 상속권을 넘겼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조상우는 조덕기에게 뭘 빼서 상속권을 빼앗고자 합니다. 아들 거를 빼앗는 거야. 상속권을 빼앗고자 합니다. 물론 나중에 경찰에 잡혀요. 그리고 나서 조덕기가 아니에요. 제가 준 거 맞아요. 합법적인 거예요. 뭐 이렇게 방어는 해주지만 결국 구속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조상훈만 조의관의 돈을 탐냈냐? 그렇지 않아요. 자, 누가 있냐면 여기에 수원댁이 있습니다. 자, 수원댁은 첩입니다. 첩. 그러니까 오로지 이 수원댁은 조의관의 돈에 관심을 가져요. 돈에 관심. 수원댁의 입장에선 조의관이 늙었으니까 몇 년 살다 보면 죽을 거죠? 그러면 부인이 재산 상속권을 갖는 거잖아. 총 원통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댁과 조의관 사이에는 4살 난 딸이 있어요. 그런데 조의관은 또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댁은 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조의관이 자꾸 어떻게 해서 조덕기에게 상속권을 넘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상속권을 넘기는 이거 전에 빨리 죽어야 어떻게 해서 자동 상속이 될 거 아니야, 자기한테. 그래서 창훈이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창훈. 여기가 이제 집성촌이니까 다 조씨야. 조씨 집안이야. 조창훈하고 얘하고 협력 관계입니다. 둘이 협력을 해요. 그래서 수원댁이 조의관에 첩으로 온 것도 조창훈이 소개로 온 겁니다. 그러면 수원댁이 조의관이 죽고 나서 재산을 차지하면 그 떨어지는 떡고물을 창훈이가 먹고자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조의관은 누구에게 열쇠를 주냐면 조덕기에 줍니다. 조덕기에 줘요. 그래서 수원댁이 이제 조창훈과 짜고 나서 이 조의관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책에 나온 비소중독, 납 중독해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급사하는 병이 아니라 납 중독이 돼서 어떻게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막 이러거든요. 그때 조의관이 조덕기에게 열쇠를 주는 상속권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수원댁이 막 난통을 합니다. 그냥 더 일찍 죽여버릴 걸 또는 더 발빠르게 움직일 걸 막 이런 걱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 지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조상우는 이거 봐라. 그러면 지금 수원댁은 내가 어떻게 해서 막았어. 근데 결국 어디로 갔어? 얘한테 간 거야. 그래서 장례식 날 그거를 상속권을 유서를 조작해서 가져가려다 들켜요. 다음 조덕기의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면 김병화라는 애가 가끔 나옵니다. 김병화. 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고 둘이 친구야. 잘 지냅니다. 잘 지내. 근데 약간의 둘 간의 갈등이 있어. 이건 싸움은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뭐 대화하는 정도? 뭐 이런 정도야.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갈등은 갈등이죠. 자, 김병화는 조덕기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단 조덕기가 얘는 김병화가 조덕기에게 맨날 뭐라고 하냐면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부르주아 계급 간의 차이가 있다. 넌 가진 애야. 부르주아라고 얘기합니다. 정주아. 부르주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덕기는 김병화에게 항상 뭐라 하냐면 김병화는 세상 모든 걸 싹 갈아엎고 새 시대가 와야 한다. 급진적 개혁주의입니다. 그게 세상이 되냐. 그거 말고 인마 점차 개선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얘는 급진적 개혁주의를 비판합니다. 개혁주의를 비판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진짜 싸움이 날 정도의 그런 비판이 아니라 친구끼리 하는 거야. 야, 그게 될 것 같냐?
아니야, 너무 빨라. 좀 천천히 해야지. 뭐 이런 정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병화가 좋아했던 애가 누구냐면 홍경애. 홍경애 이렇게 하트가 형성이 되고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써. 얘네 셋은 친구죠. 친구 지점이죠. 그런데 조상훈이 홍경애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해서 너 배움이 짧으니까 내가 너에게 배움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공부하자 라고 꼬시면서 뭐가 돼요? 첩을 만들어버리는 이 반인륜적인 놈입니다. 저놈은. 그죠? 요렇게는 또 첩의 관계야. 물론 뒤에 헤어지고 나서 김병화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는 조이간 죽고 조상훈 유서조작으로 경찰서 끌려가고 그 다음 김병화, 홍경애, 장훈 사회주의자들 모두 다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덕기가 주변에 인물이 하나도 없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떡하지? 이런 우유부단함을 보여주는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쵸? 아이쿠 됐나? 그러면 빨리 쓸 거 빨리 쓰고 그러면 저놈이 나왔다. 좋아. 그러면 유사 지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저놈하고 비슷한 게 뭘까? 아까 처음에 EBS 내가 초점이 20, 30년대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초점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920, 30년대 분위기가 지금 우리 EBS에서 나왔거든요. 사실주의적 소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 우리 EBS처럼 1920, 30년대 사실주의와 여기에 좀 하나를 더 추가시켜 볼게요. 여기에 플러스 지금 조덕기는 주변의 사람이 다 죽고 나서 어떻게 써? 나 어떻게 살면 되지? 어떻게 이러잖아. 우유부단함이 보였잖아. 근데 여기는 지식인의 어떤 또 뭐랄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뭐라고 해야지? 투쟁의 투쟁. 그죠? 지식인의 투쟁 요거를 한번 맞춰볼게요. 싸워나갑니다. 싸워나가는 거. 그러면 아까 요 지점에서는 뭐가 달라? 요 지점에는 뭐가 달라? 요 지점에는 조덕기와는 너무 반대겠죠. 그죠? 1920, 30년대 사실주의적 소설이라는 면은 같고 똑같이 지식인이 나온다는 면은 또 똑같습니다만 3대에서의 조덕기는 되게 우유부단함이 나타났다면 여기에서는 막 싸워댈 겁니다. 좋아. 거시기가 쓴 거시기입니다. 1920, 30년대고요. 일제 수탈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황폐함이 날로 심해지고 합니다. 왜냐면 일본 놈들이 다 훔쳐가요.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농민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의 몰락이 보입니다. 엄청납니다. 농민이 전체가 몰락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20년대, 30년대인데 이때 우리의 주인공이 일본을 유학하다가 더 이상 돈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원터 마을입니다. 원터 마을이라는 고향에 와요.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소설에 실렸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김희준입니다. 김희준 남자야. 김희준이고요. 김희준. 얘와 김희준이 맞서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면 마름인 안승학입니다. 안승학이라는 마름과 싸웁니다. 얘가 마름이고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김희준은 뭐 할 거냐면 이제 나름대로 지식인이죠. 그래서 농민들을 계몽합니다. 얘를 계몽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계몽하는 게 뭐냐? 어떤 거냐면 청년의 활동을 합니다. 청년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그 청년의 활동이 뭐냐면 두레입니다. 두레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도와가면서 깨우치고 이겨내고 하는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근데 안승학은 마름이라고 그랬죠? 마름. 자, 그 다음에 김희준은 동그라미고 다음 안승학의 딸이 있습니다. 안승학의 딸은 누구냐면 안갑숙입니다. 갑숙이가 딸인데
이 갑수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권경호라는 애가 있어요. 둘이 이제 갈등이 생기게 할 텐데, 권경호와의 결혼 의뢰, 결혼 이거. 그러니까 안갑숙은 아빠에게 권경호랑 결혼한다고 해요. 근데 이 권경호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보편적인 권씨 집안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노비의 아들입니다. 노비의 아들이 상업하는 사람한테 아들을 그 호적만 올려놓은 거야. 아이고 노비의 아들과 내 딸이 결혼한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바탕 싸우고 안갑숙은 집을 나가버려요. 가출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뭐냐면 개명합니다. 오키로 개명해서 이제 노동운동을 합니다. 오키로 개명을 해요. 개명을 해서 얘는 도시로 가서 노동운동을 전념합니다. 노동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김희준은 농민운동을 하는 거고 안갑숙은 노동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노동쟁의가 있죠. 회사의 대표하고 노동자들의 싸움이 생길 거 아니냐. 노동쟁의가. 그때 김희준이 안갑숙을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그 다음에 안갑숙은 농촌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농촌에는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다 보니까 더 이상 소작세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과 김희준이 안승학에게 소작료를 낮춰달라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안갑숙이 김희준을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서 나중에 안승학이 양보를 한다는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고양. 뭔 고양?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메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고향 맞아요. 고향 맞고요. 요 놈은 이기영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기영의 고향. 그래서 저기서 조덕기와 정반대의 세력은 바로 뭐냐면 이 김희준이라는 애가 열심히 싸워내고 있죠. 조덕기는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김희준이라는 지식인은 어떻게 했어? 직접 계몽하고 싸웠죠.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면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연결해 볼게. 자, 그러면 3대에서 보시면요. 1920, 30년대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와서 세상이 이상해졌다고 그랬잖아. 좋아. 그러면 그쪽으로 연결해 볼게요.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 야이씨 한 번에다. 한탕주의와 맞아떨어지는 지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이런 지점이 있어요. 어디냐면 EBS에 있던데 갈래복합 5번째 252 EBS 갈래복합 5번째 몇 페이지 알았지 내가? 252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연결해보자. 누구 거냐면 김유정이 있었습니다.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입니다. 금밭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바로 금, 그 다음에 콩밭, 요 포인트를 좀 잡고 시작해 볼게요. 금 따는 콩밭이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1920, 30년대 사람들은요, 바로 콩밭, 이거는 뭐냐면 현실에 충실한 삶입니다. 요게 현실에 충실한 삶입니다. 충실한 삶을 상징한다면 그러니까 콩밭이 되게 긍정적인 거겠지. 현실에 충실하게 농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금은 뭐냐? 바로 한탕, 물질적 욕망입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금을 이렇게 세모를 쳐야겠다. 나름 해학적인 면이 있어요. 해학적인 면이 나오는데 요거 묘하게 현실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조선에서의 가장 전략적인 산업이라고 할까? 조선에서 전통적인 산업? 이겁니다. 얘가 바로 조선의 전통적 산업인 뭐겠어? 농업입니다. 콩을 심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뭐냐? 요거는 일제의 전략적 산업입니다. 조선에서의 전략적 산업. 일제가 전략적으로 요 산업을 개발을 시킵니다. 전략 산업이었습니다. 그게 뭔데? 광업입니다. 광업. 그럼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정상적으로 현실에 충실했으면 잘 살 수 있는데 콩콩이 열릴 텐데 괜히 금 딴다고 나대다가 콩밭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죠? 즉 일제히 전략적 산업인 광업으로 인해서 조선의 전통적 산업인 농업이 무너졌어요. 이런 얘기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해학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금이 난다고 해서 금을 막 팠더니 금이 없어요. 그래서 수재라는 놈이 금 나왔다 하고 뻥치고 도망간다는 얘기거든요. 다 웃긴 얘기들이야.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콩밭이라는 건 조선의 전통적인 농업인데요. 금은 일제가 조선에서 한 전략적인 산업입니다. 이 전략적 산업인 광업이 농업을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해볼게요. 내용도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 자, 요 내용은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콩밭에서 집, 콩밭, 집, 콩밭, 집,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어이씨, 왜 수학소년처럼 이렇게 일자가 예쁘게 안 되지? 에이씨, 또 삐뚤었어, 씨. 여기 줄이 있는데 왜 못 따라가지? 자, 위로 갈수록 갈등의 정도가 크다라고 보고요. 요 밑은 빵이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소설을 딱 펼치는 순간 싸웁니다. 막 처음부터 싸웁니다. 난리가 납니다. 여기냐면 장소는 콩밭입니다. 콩밭. 여기서 막 싸웁니다. 누가 싸우냐면 영식이와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영식입니다. 보편적인 아주 성실한 농민입니다. 영식이하고 누가 싸우냐면 수재가 싸웁니다. 수재가 싸웁니다. 수재는 금을 캐러 다니는 한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영식이한테 가서 야, 저기에 지금 금인 금 파고 있잖아. 여기도 지금 금맥이 들어오고 있거든. 여기 파면 돼 라고 합니다. 뭔 개소리야. 조금 있으면 가을 추수인데 저리 꺼져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계속 이제 얘가 안 통하니까 영식의 처한테 갑니다. 여기서 금이 나오는 순간 너 고무신도 신을 수 있고 때 앞에서 일 안 해도 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 영식이 처가 옆에서 막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금 난다니까 빨리 금 한번 캐보자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영식이가 긴가민가 하지만 아씨 이거 안 되는데 아씨 그래 일단 뭐 해보자 너 근데 여기 안 나오면 넌 뒤진다 막 하면서 합니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로 스르르 넘어갈 겁니다. 자, 과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꼬셔야겠죠? 그죠? 처음에 꼬셔야 되니까 누가부터 나올까? 영식 집. 집부터 해볼게요. 집에서 누가 하면 누가 꼬시냐면 영식의 이가 있고요. 이를 꼬시는 게 뭐냐면 영식의 처. 영식의 처, 그 다음에 수재가 번갈아 오면서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밖에 몰랐던 저 농부였던 영식이가 점차 꼬임을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한번 파보긴 하는데 안 나오면 너 뒤진다. 이제 다시 이제 콩밭으로 갑니다. 콩밭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 꼬임에 빠져서 이제 파기 시작하죠. 자, 근데 막 난리를 나는 거야. 막 파고 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수재가 기다려봐 좀 더 파야 돼. 좀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더 들어가야 되니까 좀 더 내비둬. 폐습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누가 나올 거냐면 자 영식하고 수재가 한 편이고 요 바깥에 마름이 나옵니다. 마름이 나와. 마름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콩밭에서 왜 금이 난다고 지랄들이야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갑니다. 즉 얘가 정상인 거야. 얘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계속 마름은 나쁜 놈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얘가 정상입니다. 얘가 한탕주의에 빠진 거야. 일단은 그죠? 여기서 나온 말이야. 한탕주의자라면 얘는 뭐냐면 어쩌냐면 콩밭에서 금이 나온다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영식과 수재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식과 수재는 못 들은 척하고 땅을 계속 팝니다. 파요. 자, 그리고 나서 안 나와. 점차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싸웁니다. 누구? 영식하고 영식의 처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영식의 처가 야! 네가 이게 콩밥 파다가 해서 난리잖아. 지금 저 옆집 지금 추수가 다 끝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만 잘못했어. 너도 갖고 싶잖아. 둘이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등은 계속 고조되고 다시 이제 콩밭으로 갑니다. 다시 콩밭으로 가서 이제 뭐냐면 요 중간에 콩밭에 가서 이 뭐야 영식이가 수재하고 싸웁니다. 근데 싸움이 되지 않아요. 수재가 공격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힘의 차이가 너무 확연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얻어 터집니다. 수재가 일방적으로 얻어 터져요. 그러면서 너 새끼야 너 나온다고 하는데 안 나오잖아. 너 어떻게 할 거야? 후드럽해요. 그래서 수재가 소심하게 공격을 하나 당연히 영식이가 받아쳐요. 그래서 이 새끼 미쳤나 하면서 때려요. 이 상황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산제를 치릅니다. 산제를 지냅니다. 산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재가 한번 덤볐더니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재는 깊이 팠는데 금이 절대로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이거 가만히 있다가 맞아 뒤진다는 생각에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제 도망갈 생각을 이제 쓱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내려가자. 여기까지가 과거. 다시 현재입니다. 현재. 여기까지가 과거였고요. 이제 현재입니다. 갑자기 수재가 와! 금이 나왔다! 하고 갑자기 외칩니다.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써요? 누가 콩팥이 아니죠. 누가 영식과 그 다음 누구야? 영식이 차고 막 달려갑니다. 우와 금 나왔대! 막 달려가요. 그때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때 수재가 도망칩니다. 수재가 도망쳐요. 자 뭐야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수재가 도망칩니다. 도망을 치고 여기가 마치 갈등이 해소된 듯 하죠. 그러면서 영식과 영식의 처가 내려가면서 야, 뭔 놈의 땅이 이렇게 뻘겋해? 하면서 내려가. 아, 금이 있어서 뻘건가 봐. 그리고 땅 파다 보면 땅이 좀 빨간색 나오잖아. 불그스름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직도 금이 있는 줄 아는 거야. 금빛 때문에 이게 빨간 줄 알고 계속 즐겁게 내려갑니다. 그때 수재가 도망간다라는 전체 내용은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갈등이 계속 뒤바뀌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게 여기에 거식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프린트 나눠준 거에 보시면 2개만 점검하고 가볼게요. 거기에서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꼭 풀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금 따는 콩밭 그거 한번 한번 보셔야 될 테고 3대 있죠. 일단 2개만 풀어볼게요. 금 따는 콩밭 3대 고향 3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2개만 먼저 해볼게요. 자, 출발! 시계 보지 말고요.